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이 어제 사직했습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인 문진석 의원과 인사청탁 문자를 주고받아 논란이 된 지 이틀 만인데요. 인사청탁을 받은 김 비서관이 훈시기형 현지 누나에게 추천하겠다라는 문자가 알려졌죠. 민주당 내에서 처신 부족 지적과 함께 김 전 비서관을 옹호하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 5선의 박지원 의원은 형님, 누나라고 부르는 것은 민주당의 언어풍토라고 했습니다. 언어풍토가 핵심이 아니라 인사청탁을 받은 김 전 비서관의 답장 내용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말이죠. 그러면서 국민의힘 지도부에 빗대면서 김 전 비서관의 사과와 사퇴가 돋보인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당 강두구 의원은 세상에 비와 도를 함께 맞겠다. 여전히 김남국을 사랑한다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눈물 쏙 빠지게 경고했다라고 한 이후 형님, 누나 하는 언어풍토까지 그리고 여전히 사랑한다라는 마음까지 정부 여당의 관계가 아니라 이쯤 되면 가족 간의 사랑이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요. 지금 차가운 바닷속에서 어선이 전복돼서 사망하고 실종돼 있는 선원 가족들에게는 혹시 가보셨는지, 군에서 폭발물이 발생해 폭발해서 부상을 입은 앞날 창창한 젊은이들에게도 같은 마음인지, 추워지는 겨울을 어떻게 날지 걱정하는 냉골에 시린 마음들에게도 의지가 되어주셨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이 작가를 통해서 들어보고요. YMCA 토론 이슈책까지 함께합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12월 5일 금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오늘 같은 불금의 시사 한 잔, 이슈 한 모금, 뉴스 이 작가야 시작합니다. 라디오 전망대 메인 작가 이선화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내년 지방선거가 이제 6개월 앞으로 좀 다가왔습니다. 네. 민주당이 강세인 이 지역에서는 경선, 공천 대상이 누가 되느냐 이게 관건인데 요즘 지역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네, 한마디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는 20일부터 선출직 공직자 평가를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이 텃밭인 우리 지역에서는 무투표 당선이나 경선 통과가 곧 당선으로 이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공천심사나 경선 감산 여부를 좌우하는 선출직 공무원의 평가에 대해서 현역 의원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평가는 어떤 걸 좀 평가합니까? 네, 민주당이 지난달 17일에 평가 기준을 확정했는데요. 예. 단체장들은 직무활동과 도덕성 같은 분야를 5개 항목 평가합니다. 그리고 지방의원들은 입법성과 주민소통 등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눈여겨볼 사항은 도덕성과 위기관리 리더십인데요.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도덕성 평가의 범위를 친인척까지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산업재해와 위기대응 능력도 따져봅니다. 네, 민주당 현역 입지자들의 긴장감 말씀하신 대로 좀 높아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평가 결과 하위 20%에 들어가면은 사실상 출마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지방선거 후보 경선에서 20% 감점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본선 진출은 어렵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네, 하위 20%에 속하게 된다면 현직 단체장 의원들 중에는 몇 명이 좀 탈락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까? 우선 보면은 민주당 소속의 광역 단체장이 전국에 5명입니다. 이 중에 네? 1명이 하위 20% 대상이고요. 기초 단체장은 전남 지역을 봤을 때 민주당 소속이 18명입니다. 이 중에 3선 제한에 걸려 있는 완도, 군수를 제외하면 최소 3명이 하위 20%에 포함됩니다. 예. 그리고 전남도 의회는 56명 중에 11명이 하위 20%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 하위 20%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각고의 네. 노력들을 좀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들어보니까 동료 의원들 간의 평가도 반영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광역 기초의원의 경우에는 의정활동 평가에 동료 의원 간 평가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동료들의 그 다면 평가 또한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있는데요. 예, 요즘 지방의회는 이것 때문에 비상이라고 합니다. 예. 실제로 다면 평가 때 두고 보자 이런 식의 얘기는 물론이고 누가 누구에게 밑보였는지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 제기보다는 좀 침묵을 택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너 다면 평가할 때 내가 안 좋게 줄 거다. 뭐 이런 식의 약간 뭐랄까요? 협박이랄까 이런 것들이 오고 가나 봐요. 네, 실제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예. 자, 의원들이 서로 협력도 하지만 때로는 다른 의견으로 조율도 하고 그래서 더 나은 정책적인 대안을 내놓기도 해야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이 거의 불가능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의원들 간의 그 친소 관계가요. 평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현직 광역, 지방의원들 간에도 이런 평가 방식에 대한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객관적으로 의원들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마련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의원들의 평가 점수 1점이 당락을 결정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당심을 살피는 것만큼 민심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요즘 지방의회를 시민들이 모니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시민들의 모니터를 좀 더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지역 정치권에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 행위적 모니터단 이런 거겠죠. 그렇습니다. 지역 정치권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건 시민들의 소중한 한 표라는 걸 다시 강조드리고 싶네요. 네.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네, 10년 가까이 이어진 여수 해상 케이블카 공익기부 분쟁이 해결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라는 오. 소식입니다. 예, 여수 해상 케이블카, 여수 자산공원 주차장을 사유지로 사용하는 걸 조건으로 매출의 3%를 공익 기부하겠다라는 약정을 여수시와 체결을 했었는데 이거를 좀 지키지 않고 있어서 법정 다툼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이게 해결 국면에 들어갔다라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여수 해상 케이블카는 우선 미납된 공익 기부금을 50억 원이 되는데 여수시 인재 육성 장학회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예. 지금은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인데요. 사측은 기부금을 해상 케이블카 장학금으로 별도 관리해달라. 그리고 추천 인사 1명을 장학회 이사로 선임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장학회 측은요. 이렇게 별도 관리하는 것까지는 안 된다.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긴 합니다만 네. 장학 증서에 해상 케이블카를 명기할 수 있다. 오. 이런 대안을 내놨고요. 예. 이사 선임 요구도 수용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뭐 특별한 쟁점이 불거지지 않은 이상은 갈등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 자기 입속만 차린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여수 해상 케이블카 업체 입장에서도 이번에 좀 비난 여론을 잠재우고 지역사회 환원이라는 본래 취지대로 가닥을 좀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하나 더 듣겠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예, 이번에도 여수 소식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관용차를 사적으로 몰다가 사고를 낸 여수시 비서실장이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받았습니다. 예, 오늘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여수시 비서실장 A씨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는데요. 검찰이 약식 기소했던 그 금액하고 같습니다. 예. 네, 약식 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 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인데 해당 A씨가 지난 5월에 여수시 그 선소대교 인근 도로에서 관용차를 사적으로 몰다가 사고를 냈고 이 사건 외에도 관용차를 무려 460여 차례나 사적으로 사용하다가 사고를 내고 폐차까지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예, 이 사건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법원이 약식 명령으로 내렸다라는 건데 이게 확정은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사건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에 일주일 이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어떤 결정을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이 작가야 이선화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의 이슈를 직접 체크해드립니다. 이슈 체크. 네, 오늘도 이슈 체커 김지연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이슈 체크해볼까요? 오늘의 이슈 체크. 가격은 그대로지만 내용물은 줄어드는 걸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예. 숨겨진 가격 인상이라는 거죠. 정부에서 이 치킨 중량제를 통해서 꼼수를 잡겠다 나섰습니다. 치킨 중량 표시제 체크해 봅니다.
치킨 이 먹을 때 치킨 양이 왠지 모르게 좀 줄어든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네. 자, 그동안 외식 분야에서는 용량 꼼수 행위에 대한 감시 제도 딱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가격의 용량만 슬쩍 조정을 하는 것은 이런 관행이 사실상 가격 인상이랑 뭐 말만 다르지 거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고 또 제도 개선을 촉구했는데요. 소비자들도 속는 기분이다 이런 의견도 있고 또 양이 적어진 만큼 좀 어떻게 우리가 몇 그램을 먹고 있는지에 좀 이걸 좀 정확하게 알고 싶다. 예, 공개가 되었으면 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들어보시죠. 한 달에 3번 정도를 시켜 먹는데 가격은 오르고 치킨 양은 줄어들고 부피는 아이러니하게 커진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같은 비용이면은 더 많은 치킨을 먹었는데 요즘에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2만 원 후반에서 3만 원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돈이 정말 닭의 가격인지 아니면 포장이나 배달 아니면 프랜차이즈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건지 소비자로서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닭의 호수나 중량 이런 거를 소비자한테 공개를 하고 판매를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나마 양이 좀 요즘에 적게 온다고 느꼈던 건 치킨인 것 같아요. 항상 그 먹을 때 개수도 좀 적어진 것 같고 그 크기도 좀 작아진 것 같고 그래서 표시해주면 그래도 좀 그러면 옛날이랑 그람수가 똑같구나 그렇게 느끼면서 그냥 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분 덜 나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죠. 좁게 놓으니까 닭 조각 개수가 적으니까 작다고 느꼈었는데 큰 거 써서 많이 넣어주면 좋겠는데 근데 닭이 커지면 돈도 비싸지는 거 아니에요? 맞죠. 닭이 커지면 돈도 비싸지는 거고 반대로 닭이 작아지면 들어가는 돈은 좀 줄어들겠죠. 네. 하지만 우리가 내는 소비자 가격은 똑같다라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좀 느끼고 계셨네요. 저는 치킨 먹을 때 알게 모르게 왠지 왜 오늘은 한 마리에 그 퍽퍽살만 좀 들어있는 것 같지? 이런 생각을 좀 한 적은 있었어요. 부위의 문제? 약간 근데 이거는 뭐 제 느낌 기분이라서 비슷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시민들의 얘기 좀 들어보고 왔습니다. 식품 분야 용량 꼼수 대응 방안 이게 정부기관 합동으로 발표가 됐는데 우선 치킨 전문점이 그 시작입니다. 국감에서도 이 이야기 나왔는데 교촌 치킨이 일단 재료로 쓰는 닭 부위를 변경하거나 중량을 줄이는 사실상 가격 인상을 했다가 논란이 됐습니다. 네. 이 치킨 중량제가 시행된 배경으로 알려져 있죠, 이게. 네. 당시 대표이사가 국감에서 메뉴를 좀 원래대로 되돌리겠다 이렇게 약속은 했는데요. 네. 치킨 전문점 10대 가맹본부 그에 따른 소속 가맹점 이게 이제 전체 치킨 전문점의 약 4분의 1 정도예요. 네. 이렇게 먼저 적용이 되는데 현장 조사를 통해서 그동안 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치킨 시장의 투명성을 계속해서 요구를 해왔었거든요. 네. 물가감시센터 김다래 부장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시장 점유율 상위 7개 치킨 프랜차이즈의 인기 메뉴들의 중량을 저희가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일 매장의 같은 제품임에도 브랜드마다 중량 차이가 상당히 큰 것을 확인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이제 동일 메뉴를 배달로 주문했을 때, 포장으로 주문했을 때도 중량 차이가 많이 발생해서 어떤 가격이 진짜 어떤 중량으로 판매하는지 소비자들에게 정보 비대칭 상황이었습니다. 제품별로 중량 토시를 하는 곳은 7개 중에서 단 2군데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조리 전 중량으로 기입하고 있었습니다. 제품의 가격뿐만 아니라 품질과 용량 등의 기본 정보 제공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필수 조건인데 여태까지 치킨 같은 경우는 용량 등이 많이 공개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물가감시센터 김다래 부장 얘기 들어봤습니다. 소비자도 모르게 이렇게 용량을 줄인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게? 그동안 외식업 쪽에서 이 중량을 표시해야 하는 게 여태까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용량 꼼수 행위가 이전에는 가공식품에만 중량을 줄이는 경우 제도를 만들어서 한국소비자원을 통해서 신고하게 되어 있었는데 가공식품만 해당되고 있었고 이제는 꼼수를 부리는 행위가 또 그만큼 또 줄어드는 효과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외식업으로 좀 더 넓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중량을 표시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걸린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제도 언제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당장 15일부터입니다. 네, 치킨 전문점은 조리 전 총 중량을 그램이나 또 호 단위로 또 메뉴판에 가격 옆에 표시해야 되고요. 온라인이나 뭐 배달 앱에도 표시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의무는 모든 업장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 네, 10대 치킨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 약 12,560개사만 현재 부과되고 이렇게 바뀌는 것들이 많아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년 6월 30일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운영됩니다. 네,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좀 두었고 본격적으로는 당장 다음 달 15일입니까? 이번 달입니까? 이번 달 15일입니다. 이번 달 15일부터 알겠습니다. 반면 사업장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반발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업계에서는 원가 현실도 반영해달라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중소 그 본사들의 경우 비용 감당 문제라든지 또 본사 인력으로 지원 충당이 가능할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표하고 있고 이번에 또 모든 치킨점이 아니라 가맹점 순위별로 10개 브랜드만 우선 종량 표시제 적용 대상이다 보니까 이것도 차별 아니냐 여기에 대한 반발도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일단은 그 제도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 거죠. 감시 대상이 되지는 않는 거죠. 그렇군요. 네. 또 예. 가맹점 입장에서는 이제 조리법에 따라서도 또 중량이 달라지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한 업체의 이야기입니다. 집마다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램수가 메이커마다 전부 다 금액도 다 틀린데 튀기는 데는 튀김가루가 묻으니까 그램수가 더 많이 나갈 것이고 기름까지 흡수가 되니까 더 무겁고 양도 더 많고 굽기만 구우니까 그램수가 더 적게 나가고 이게 진짜 다 애매하죠. 일단은 본사가 힘들겠죠. 근데 국가에서 그걸 정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램수를 기본 몇 그램부터 몇 그램 사이에 이렇게 딱 봉지가 딱 오거든요. 한 봉지가 계약을 맺으니까 양계장하고 이렇게 가공업체하고 근데 이번에 뭐 불나고 막 그래가지고 왜 서민이 먹는 닭일까? 네, 치킨집을 운영하시는 한 업주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마지막에는 왜 이 서민이 먹는 닭일까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이 정부가 이거를 정해주는 게 맞냐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뭐 가맹점마다 다 그램수가 다르고 조리법에 따라서 그램수가 전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거를 정부에서 정확하게 정해줄 것도 아니고 그 탁상 행정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예. 또 소고기와 치킨에 관련해서도 이제 좀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뭐 소고기는 어떤 업장마다 그램수가 똑같더라도 가격 차이가 엄청나지만 이걸 잡지는 않지 않냐. 그런데 왜 하필 서민들이 좋아하는 이 치킨을 가장 맨 처음 타겟으로 잡았느냐. 거기에 대한 불만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이 신선 재료를 조리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외식업계의 특성상 중량 표시가 아무래도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입장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식약처에서는 이 치킨 중량제가 시행되더라도 업체들 중 2곳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다라는 입장이고요. 예. 또 중량 표시제가 시행된다고 해도 사업자에게 자율성을 준 상태입니다. 조리 전 중량을 표시하거나 아니면 호수를 표시하거나 뭐 9호, 10호 이렇게 닭의 호수 크기? 있잖아요. 네. 그 호수를 표시하거나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네. 만약 9호, 10호 이렇게 표시하는 게 또 소비자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또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럼 이 중량 표시 꼼수를 내가 만약 발견을 했을 때 신고가 가능한 건가요, 이제? 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용량꼼수 제보센터가 또 설치되기 때문에 홈페이지나 SNS로도 직접 전화 받을 수 있고 예. 직접 제보받고 또 국번 없이 1372번으로 용량꼼수 사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또 지속적인 감시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이 슈링크플레이션으로 시작된 치킨 중량제 앞으로 무게 꼼수가 사라질 수 있을지 아니면 치킨 값이 결국엔 오르고 말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연 리포터와 함께 이슈책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역의 대표 스피커 두 영맨들과 화끈한 토론 한판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영맨과 함께하겠습니다.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대희 총장님 시작과 함께 또 콜록콜록하신 게 혹시 감기 걸리신 거 아니시죠? 어저께 너무 춥더라고요, 밤에요. 그렇죠. 어제 네, 갑자기 그래서- 확 추워졌습니다. 네, 그래서 1년을 좀 마무리하는 상황인데 요즘 YMCA도 굉장히 좀 바쁘거든요. 뭐 올해 1년 동안 이제 사업 평가를 좀 해봐야 되고요. 네. 거기에 근거해서 내년도에 어떤 사업들을 여수 시민들하고
여수 YMCA가 운동과 사업을 해나가야 될지 하는 네. 평가와 계획을 잡는 뭐 한 주가 계속 좀 진행되고 있고요. 아마 예. 다음 주까지도 계속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올해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다 어려운데 이제 후원자들을 통해서만이 운영을 할 수 있는 조건이라서 이제 여수 YMCA도 한 3억 정도, 3억 2천만 원 정도 후원회원 모집 목표를 세웠는데 네. 아직 뭐 한 70% 수준에 좀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많은 후원자들을 좀 찾는 그런 연말 연시를 좀 보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1년 동안 이루어졌던 주요한 사업들을 평가해보고 내년도에도 어떻게 좀 희망을 꿈꾸면서 살아갈지 뭐 어느 조직이나 어느 뭐 기업이나 또 개인도 다 아마 그런 식으로 아마 1년을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1년 말씀해 주셨는데 좀 연말입니다. 김석 총장님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아니요, 뭐 너무 일이 많고요. 네. 바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번 주 내내 순천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들은 행은정 감시 모니터 연대라고 하는 것을 구성해서 지금 한 40여 명 정도의 활동가 참여한 가운데서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지금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되고 굉장히 있습니까? 예, 고생하고 모니터들은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2024년 한 해를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료 요청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좀 제공되지 않아서 상당히 그 탄핵 이후에 전반적인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이 좀 올라갔다고 봤는데 지방의회나 지방행정은 상당히 좀 뒤로 후퇴해버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좀 확인하고 있어가지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뭔가 이렇게 이 광장과 이 주민 주권에 어울리는 사람들을 뽑기 위한 유권자 연대 활동이 좀 필요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예. 조심스럽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12월 3일 날 국토부를 방문했어요. 국토부를 방문해서 근데 그거죠. 예. 경전선 조기 착공 가능하냐? 그다음에 특히 순천 보성구간 509 구간이 조기 착공 가능하냐? 네. 그러려면 이제 순천 구간이 지중화가 가능하냐라고 물어봤는데 일단 국토부는 공식적으로는 단 한 번도 그 순천 도심 구간에 대해서 지중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식적 입장을 발표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 순천 구간이 그 지하화된다고 했을 때 대략 한 3천억 정도 증가하게 되고 예. 그다음에 전체 공사비가 포함해서 6천억 정도 증가하게 되면 전체 공사비가 한 15%가 아니라 37%가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기재부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사업 타당성 재조사를 하게 되면 사업이 좀 무산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좀 위험이 있긴 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국토부는 그런 거죠. 어쨌든 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 국토부는 내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사업이 중단될 일은 없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러니 지역사회도 전라남도 특히 전라남도 국토부와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전라남도 뭐 순천시 관련된 그다음에 지역 정치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 관심을 좀 가져줄 필요가 있다라고 본 것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를 좀 가지고 왔고 혹시 시민단체에서는 비상계엄 1주년 맞이해서 그날 저녁에 예. 그 한 30여 명이 모여서 시민단체 순천 지역 시민단체는 지금 현재의 내란은 종식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럼 어디가 가장 큰 문제냐? 사법부가 내란을 방조하고 있고 지금 종식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10월 12일 금요일 12.12 쿠데타에 있었던 날 금요일 날 오후 5시부터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통해서 순천 법원 앞 그 도로를 10m 10m 간격으로 1인 시위를 하기로 했고 예. 저녁 7시에는 12월 14일 지난해 12월 14일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날이잖아요. 그걸 기념하는 촛불 집회를 대략 한 500여 명 정도 참여하는 네네. 대규모 촛불 집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 많이 좀 와주십시오. 12월 12일 날은 5시부터 7시까지 조례 호수공원 근처 순천 법원으로 오신다라고 예. 마음 먹고 꼭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7년 전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비상계엄 아픔이 남아있는 우리 지역에 지난해 12월 3일 다시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습니다. 1년이 이제 훌쩍 지나서 시간이 어떻게 흘렀나 싶기도 하면서도 1년이란 시간이 되게 또 금방 지나가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비상계엄은 당시 6시간 만에 바로 해제가 됐지만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고 또 구속되는 상황, 또 탄핵 과정에서의 정치권의 극심한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광주와 전남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비상행동이 꾸려졌고 내란 세력 척결 또 사회 대개혁 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오늘 이 비상행동의 두 주인공들과 함께 불법 비상계엄 1년을 좀 돌아보고 앞으로 방향까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희 총장님 지난 1년 좀 어떻게 보내셨어요? 한번 돌아볼까요? 예. 예. 12월 3일 저녁 뭐 굉장히 황당했죠. 뭐 그래서 뒷날 그 다음 날 시민들과 함께 규탄 성명서와 또 비상 집회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에 다시 사무실로 나갈까 하다가 결국은 유일한 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이길 수 있는 것은 국회의 해산, 그죠? 그 비상계엄령 해제에 대한 투표인데 이제 군대와 경찰들은 국회를 맡고 있는 상황 속에서 누구나 다 국민들은 불안에 떨었을 겁니다. 하지만 뭐 야당이 당시 야당이 다수당이라서 안심은 하지만 결국 군대와 경찰이 국회의원 출입을 금하니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 속에 다 불안에 떨었던 밤이었던 거고요. 예. 하지만 저희는 이제 국민을 믿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결국 국민만이 주권자로서 세상을 구할 수 있고 나라를 구할 수 있다라는 5.18부터서 8.7 6월 항쟁까지 그 도도한 역사의 흐름들을 이해하기 때문에 예. 뭐 국회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거라고 봤던 거고 다행히 시간은 좀 지났지만 국회는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서 해제를 결의했던 측면들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란 주범들을 단죄해야 될 역할들이 이제 비로소 시작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국민을 믿고 마지막까지 싸우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아마 국회도 국민을 믿고 그렇게 당당하게 국회에서 비상계엄령을 해제하는 용기와 자신감을 가졌을 거라 보는 거고요. 예. 시민사회도 국민을 믿고 1년 동안 다양한 비상행동과 또 사회 대개혁을 요구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김석 총장님. 저는 뭐 최근만 보던 비상계엄을 직접 경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그때부터 뭔가 이렇게 가슴팍에 뭔가 이렇게 응어리가 오랫동안 좀 자리 잡았었는데 어쨌든 그 아나운서의 주역은 저희가 아니고 그러니까 광장을 지켰던 순천 시민이었던 거고 저희는 순천 YMCA를 비롯한 순천 지역의 사회대개혁 순천 시민행동은 판을 좀 잘 까는데 그러니까 판을 안전한 집회를 만드는 데 좀 애썼던 것 같아요. 12월 3일 저녁으로 기억하는데 비상계엄이 나고 나서 이제 순천 지역 같은 경우는 시민단체 비상 단톡방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한 15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데 그 단톡방을 지금도 가끔씩 들여다보는데 되게 놀라운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되냐부터 누가 이제 순천 YMCA로 모이자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모였다가 다 잡혀간다 막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우스갯소리로 한 게 아니라 진짜 그 12월 3일 저녁하고 12월 4일 그 하루 사이에 뭔가 죽음을 넘어서는 사선을 넘어서는 특정한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아마도 뭔가 시민사회 언저리에 있었던 사람들 그다음에 뭔가 개혁적 요구를 했던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좀 먹고 있지 않았을까 싶고 근데 여전히 그 내란이 종식되지 않은 느낌이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4월 4일 대통령이 아마 파면됐을 때까지 굉장히 좀 불안한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다음에 파면되고 나서 굉장히 그 뭔가 통쾌했고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권력이 바뀌었고 그러고 뭐 이렇게 쭉 추진되고 있는 과정인데 여전히 과제가 많이 남은 그런 상황이 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믿고 국민 주권을 믿고 남은 기간 동안 부족했던 내란을 종식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그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네, 이 불법 비상계엄 전후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좀 무너진 변화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김대희 총장님?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국가의 권력 구조가 이제 국가는 어떤 권력 구조로 운영돼야 되는지에 대한 좀 명확함을 이해한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사법 체계, 사법과 입법, 행정부라는 이 상권 분립의 원칙 하에서 제대로 돌아가는 것은 국회밖에 없었다. 남들은 갈등하고 요구하는 것이었지만 불법계엄령 이후에 보니 불법계엄령은 공권력이 불법적 행사를 한 거거든요. 그럼 그것을 유일하게 단죄를 할 수 있는 것은 사법의 영역이었어요. 그런데 사법의 영역은 손을 놓고 있었잖아요. 그럼 불법적 비상계엄령 하에서 대법관을 중심으로 한 사법부는 거기에 대한 사회적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냈거든요. 오히려 계엄령 산하에 계엄본부의 입법적 기구로 들어가는 것을 언론에 의하면 서로 논의하고 합의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법부 내에서. 아 그래?
불법인지 합법인지도 이해 못하고 그러면 계엄령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처럼 사법 체계가 망주에 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사법 체계가 무너졌다. 네. 예. 왜냐하면 그때는 어떠한 자정 노력도 못했거든요. 그럴 때는 사법부가 메시지를 내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사회적 법에 의한 헌법과 법에 의한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데 손 놓고 있었고 오히려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지금도 판사들이나 사법부는 불법 계엄이라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런가요? 내란이라고도 이야기를 안 그렇죠. 합니다. 예. 내란이란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말 뭐냐면 합법일 수 있는 거다. 아니면 혹은 판결이 안 났으니까 우린 조용할란다 뜻은 굉장히 무능력하고요. 사법체계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행태라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보기에는 극명하게 갈라진 계층 구조. 계층 구조. 네네. 예. 보통 우리 사회가 4, 5, 60대가 가장 진보적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70대 이상과 특히 20, 30대 가운데 4, 5, 60대를 중심으로 강고한 그죠? 진보적 입장과 민주적 입장을 가졌다면 지금도 윤의계인 내란 동조에 동의하는 층들을 대체적으로 보면은 70대 이상과 20, 30대. 그럼 우리 사회가 이렇게 계층적으로 엄청난 갈등과 분열적 인식을 가지는 경우가 예. 저는 이번 경우였다. 그러면서 이게 아직도 내란과 그리고 불법 계엄에 대한 단죄가 없으니 예. 어느 것이 진실인지를 서로 헷갈려하는 이런 계층적 분열 구조. 이것은 우리가 1년을 맞이하면서 가장 느꼈던 예. 갈등, 사회 갈등의 구조. 뭐 이런 영역에서 저는 상당히 많은 아직도 저는 좀 충격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요. 사법 체계 그리고 계층적 분열 구조 말씀 주셨는데 김숙 총장님 또 추가로 이런 것들이 좀 무너진 것 같고 좀 많이 변한 것 같기도 하다라고 느껴지는 점 뭐가 있을까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이잖아요. 헌법을 무너뜨린 거죠. 무엇이 무너졌냐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구조하고 하는 것은 민주공화국, 예. 민주주의가 무너진 것이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 통제 안에 있는 기관은 그래도 통제가 가능하더라라고 네. 하는 것을 확인한 거였던 건 뭐냐면 우리 권한을 위임하잖아요. 국회의원이나 뭐 지방의원이나 예, 예. 시장에게. 그런데 우리가 권력을 위임하진 않아요.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근데 권한과 권력의 사법부는 예. 이 권한을 위임한 국민 투표의 절차랄지 선거의 절차가 없다 보니까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권력을 위임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마치 헌법 위에 본인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상권 분립이라고 하는 정말 필요한 민주적 요소들을 자기들이 이익을 위해서 복무하면서 이 내란을 뭐랄까 단죄하지 못하는 주체가 되어버리고 내란에 동조하는 주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싹 바꿔야 된다 이 시스템을. 그다음 국민들은 우리가 권한을 위임한 것이지 권력을 위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민주주의에 대한 다시 한번 좀 새롭게 인식하는 그런 계기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김석 총장님이 앞서서 잠깐 말씀 주셨지만 이 시민들의 성숙한 민주의식 정말 주목을 많이 받은 점입니다. 외신에서도 주목을 했는데요. 비상계엄 해제를 이끌어냈던 그 시민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주실까요? 국회 앞에서도 뭐 그랬지만 또 지역에서도 많은 움직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김대희 총장님. 네, 그렇죠. 특히 이제 순천, 여수, 뭐 광양, 나주, 목포 뭐 관계없이 시군 단위에도 군 단위에서도 매주 윤석열 탄핵 규탄 집회들을 만들어내면서 예. 조속히 내란범들을 사법적 단죄를 하고 좀 새로운 사회에 대한 희망들을 가질 것을 다 요구했던 흐름이었던 거고요. 아마 광주 전남은 특히 전남 쪽은 5.18을 경험하고요. 예. 뭐 다양한 민주주의적 내용에 대해서 뭐 조속한 입장들을 내었던 그런 성숙한 시민사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예. 것들이 가능했는데 예. 그리고 또 하나 입원하면서 저희가 노동단체 또 시민단체 다양한 문화단체들이 함께 공동 대응했던 것이 이제 오랜만에 느꼈던 거예요. 사실상 노동단체나 시민단체들이 함께 일하는 경우는 뭐 많이 없는 측면인데요. 이렇게 사회에서 뭐 다양한 계층과 뭐 분야를 총망라해서 좀 같이 의견을 만들고 또 시민들과 함께 다양하고 즐겁고 문화적인 그런 집회를 만들어 나갔던 그런 좀 계기가 있었고 그러면서 저희도 몰랐던 다양한 10대 청소년부터 해서 뭐 70대 할아버지까지
자연스럽게 와서 마이크를 잡고 자기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그래서 다양한 토론과 논의가 광장에서부터 길거리에서부터 있었던 것이 저는 가장 좀 기억에 남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의 문화로 뭔가 좀 그래도 잘 정착을 시켰던 게 또 시민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또 그 중심에서 매주 집회를 하셨던 김석 총장님. 저는 광장을 열면서 계속 네. 느끼는 건 그런 거죠. 국민은 옳다. 그러니까 헌법에도 나와있죠. 모든 국민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뭐 지금 당장 옆에 제 권력이 없으니까 국민의 그러나 광장이 그 권력의 현장이었다. 그래서 국민이 옳다. 예. 국민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나 시장 군수가 되면 안 된다. 그런 것을 좀 확인하는 자리였고. 예. 그 근데 중에 국민들은 하나는 옳다라고 하지만 그 국민들이 좀 분열되어 있는 것도 문제 아니겠어요? 아니 그래도 옳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 내란 종식을 촉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거의 70-80% 넘기 때문에 그것을 봐야죠. 눈에 드러나는 뭐 분열 양상이 저는 전부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 옳다. 국민의 이야기 잘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시스템을 정비해야죠. 예. 예. 두 번째는 예. 광장에 나온 시민뿐만 아니라 그날 12월 3일 날 국회로 뛰어갔던 사람들은 목숨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몸으로 국민들, 차를 막고. 예. 국민들은 목숨을 걸 준비가 되었다. 그런 위대한 국민들을 모시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자랑스러워야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지금 그러나 이 내란을 종식했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자랑스러워하지 않고 내란이라고 말도 못하고 하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대한민국 공동체 안에서 심각한 대한민국 공동체를 굉장히 심각하게 훼손하는 주체다라고 하는 것을 온 국민이 보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은 시간 안에 정말 목숨을 걸었던 국민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광장에서 반드시 단죄될 거라고. 그리고 반민특위랄지 그동안 역사 5.18 관련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 사면해준 이런 사례가 또다시 쿠데타로 이어지는 이 과정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은 예.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예. 광주와 전남 지역 또 시민사회 단체들이 신속하게 비상행동을 꾸리고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내란 세력 척결과 또 사회 대개혁을 촉구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지난 1년의 평가도 좀 주실까요, 김대희 총장님? 네, 그렇죠. 뭐 결국은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다음 국민들은 또 요구한 것이 내란 주범들을 척결해야 된다. 내란 주범들을 엄정하게 사법부가 척결하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지켰고 그러면서 이 사회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영역에 대한 주의와 요구를 했고요. 그것이 이제 전남의 시민행동은 또 지역의 다양한 노동자, 시민, 농민, 여성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분야를 어울려서 전남 비상행동을 만들면서 예. 사회 대개혁 요구를 했고 예. 이것이 전국에 있는 동네와 마을이 모여서 우리나라 사회 전체의 사회 대개혁에 대한 비전과 내용을 예. 대선 과정 속에서 공약으로 정책으로 제안을 했던 흐름이 있었습니다. 예. 이러면서 결국은 지역에 요구했던 다양한 흐름들 특히 이제 10.19 여순 사건 새롭게 좀 조명해야 된다. 극우적이고 보수적인 윤석열 정부에서 깔아뭉개었던 예. 10월 19일 여순 사건에 대한 왜곡과 그리고 진상규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것에 대한 새로운 국민주권 정부 사회 대개혁 요구안을 받아줬고요. 예. 그러면서 조속히 여순 사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새 정부의 주요한 사회개혁 속에서 과거사 진실, 규명 여기에 대한 흐름들도 좀 같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다양하게 지역이 안고 있던 뭐 지방자치에 대한 불안전성들 국가 권력뿐만 아니라요. 지역의 소외 또 지역 산업경제의 그 무너짐 그리고 지역 인구 감소에 대한 해법들 다양한 좀 개혁과 요구 과제들을 이렇게 비상행동들이 시군 단위가 광역으로 모이고 광역이 전국으로 모이면서 이러한 사회 대개혁의 요구들이 만들어졌다고 좀 봅니다. 예, 김석 총장님 비상행동 처음에 꾸렸을 때 그 마음과 또 좀 시간이 꽤 흘렀잖아요. 지금 어떠신지 좀 듣고 저는 싶습니다. 되게 우리가 한 일이 많아요. 일단 대통령을 탄핵시켰고 정부를 바꾸고 대통령을 교체시켰죠. 국민의 요구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광장에서 가장 많이 울려 퍼졌던 노래도 다시 만날 세계 아니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주권 차원에서 대통령을 바꿔냈다면 주민주권 차원에서도 뭔가 이 지역을 정말 예. 이게 탄핵 광장에 걸맞는
사람들로 바꿔내는 것이 이제 내년 6월에 남은 거다. 이 짧은 기간 안에 6개월 안에 8개월 안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 국민의 그 국민들 그 국민의 힘이 아니라 우리 국민을 믿고 좀 더 과제들을 더 많이 제기하고 안 된다라고 좌절하지 말고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검찰개혁, 사법개혁 무엇보다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하나 놓치고 있는데 언론. 어떤 일을 해도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잖아요. 언론에 대한 그 어떤 책임성들 높이기 위한 개혁 과제가 남았고 그다음에 이런 광장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시민 참여를 좀 더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좀 예. 정부 차원에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좀 노력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조금 이건 좀 아쉬웠다 그래도 이런 부분은 없으십니까? 개인적으로 아쉬웠다라고 하는 건 일단 대통령이 뽑히고 나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광장을 구성하는데 뭐 지금도 보면 국민참여위원회도 만들고 뭐 또 한다고 하는데 그 몇 명 위원회로 자꾸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라면 1만 명 위원회 예를 들어서 전 국민 뭐 그 국민참여 1만 명 위원회 이런 걸 만들어서 말 그대로 공농장과 수기 광장을 좀 항상 일상적으로 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과정보다는 뭔가 이렇게 대통령께서 실용주의 위주로 하면서 뭐랄까 국민이 가지고 있는 바램과 요구를 수용하기도 하지만 제도적으로 좀 안착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만약에 정부가 바뀌면 또다시 뭐랄까요 다시 되돌아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좀 없지 않아 있는 게 그게 좀 아쉬움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인 사회 대개혁 요구라든가 특히 이제 우리도 그 비상행동 영역에서 개헌의 요구가 많았거든요. 새로운 국민 개헌을 하자, 국민 헌법을 바꾸자라고 했는데 주요 모든 이 사회 대개혁이 약간 생각보다 늦은 이유가 지금은 내란 주동, 내란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늦어버린 거예요. 내란에 대한 단죄가 생각보다도 지연되는 바람에 여타의 개혁 과제가 늦어지고 있다. 그것이 아쉽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이제 곧 내란에 대한 단죄가 끝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좀 나아가야 할지도 생각을 지금 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김대희 총장님 이어서 말씀 주시죠. 네네. 예. 비상행동은 전국에서 모인 5천만 국민들의 그 개혁적 희망을 담아서 12개 분야의 118개의 구체적인 사회개혁 과제를 제시했고 대통령 선거 과정 속에서 요 피서의 광장 속에서 만났던 정당들은 여기 동의를 하고요. 그러면서 그 정당의 중요한 대선 공약으로 받아서 결국 국민의 정부가 출범했고 국민의 정부도 이러한 118개의 사회적 과제들을 순차적으로 또 중장기적 과제로 나누어서 반영을 하면서 새로운 그 정부가 좀 출연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국가의 권력을 어떻게 운영하고 갈지 국정 과제에 대한 내용, 개헌에 대한 내용, 군과 검찰의 통제하는 영역, 언론 개혁의 문제, 노동과 복지의 문제, 지역의 균형 발전의 문제 등등 좀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정부의 정책으로 많이 반영을 되었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이게 부분 반영되기도 하고 장기가 좀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과정 속에서 약간의 이제 서운한 감정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제 국가 권력을 어떻게 재편하고 국민 통제에 둘 것인지 그리고 언론은 어떻게 공정한 언론으로서 공영 언론으로서 지배 구조라든가 내용들을 어떻게 바뀌낼지 또 교육은 빈부의 격차가 아니라 누구나 다 평등하게 받을 수 있는 구조 또 지역에 있는 시군 농어촌 다니는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고 그리고 인구 감소가 일어나지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균형적으로 받쳐낼지 지역의 산업을 어떻게 받쳐낼지 이러한 좀 새로운 과제들이 좀 정부가 들어서면서 더욱더 논의를 좀 해나가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가 생각보다는 약간 좀 미흡한 측면도 있고요. 물론 이제 몇 가지 영역은 잘 되고 있죠. 검찰개혁 영역은 생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은 잘 되고 빨리 가고 있고 어떤 건 느리고 가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좀 수시로 정당과 또 시민사회와 노동계가 함께 좀 머리를 맞대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석 총장님 마지막 30초 정리해 주시죠. 네, 뭐 사회대개혁 과제가 많죠. 근데 지금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잖아요. 그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을 바꿔낸 국민 승리이잖아요. 그에 걸맞게끔 잘 국민들에게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대개혁 과제와 관련된 지난 대통령 선거관에서 합의 과정이 있었고
제시된 과제들은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걸 6개월 단위여도 좋고 1년 단위여도 좋고 아마 국민들은 그런 거죠. 과제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완성되기보다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진행 과정을 대국민 좀 궁금해하죠.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 정부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뭐랄까요? 좀 세심하게 좀 챙기는 모습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외교나 뭐 대외적으로 하는 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도 되게 비중이 높은 것 같은데 거기에 국민 참여, 그다음에 탄핵 광장에서 요구했던 사회세 개혁 요구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이 어떻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네. 특정한 목적에 맞게끔 보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잘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은 어쨌든 국무회의도 공개하고 많은 부분을 공개하고 있잖아요. 그럼 공개해서 국민들이 좀 이해가 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러면 광장에 쏟아졌던 이야기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좀 브리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이제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지난 1년을 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12월 5일 금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